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임신 7개월 차 애비 엄마입니다. 이것도 태교라고 생각을 하며 임산부인 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어보고자 적나라하게 한번 적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소개팅으로 저보다 3살 연상의 남편을 처음 만났고요. 연애 1년을 하고서 결혼한 지는 올해로 2년 차입니다. 결혼을 하던 그 당시 지금의 제 나이쯤이던 남편은 뭐가 그리 급한지 연애를 시작하면 내내 결혼을 하자고 서둘러댔고요. 사실 저는 결혼이 급한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언제든 시집갈 자신은 있는데 남편을 다 파악하지 못했던 생각이 들어서 겨우 기다리게 하다 보니 1년의 시간이 더 주어지더군요. 사계절을 다 보고 나니 남편이 비교적 어떤 사람인 줄도 알겠고 이 정도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서는 남편이 혼자 직장 다니면서 근처 자취를 하고 살던 집으로 들어갔어요. 복층에 오피스텔이었는데 생각보다 위층에 침대가 놓여져 있고 아래층은 테이블이랑 소파까지 놔둬도 공간이 널찍하더라고요. 살림합쳐 돈 아끼면 사는 데에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들어갔고 남편도 이 오피스텔 계약이 만료되면 무조건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집을 차릴 거니 추후 이사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바람에 전 딱히 우리 부부가 살 거취 문제로 추후 문제가 생길 거라곤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서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 오피스텔 계약이 만료될 날짜가 다가오는데 우리 남편은 퇴근을 하고 와서도 집 한번 보러 가잔 말도 없고 집에서 부동산 사이트를 뒤져볼 생각도 하질 않는 겁니다. 어째 집 때문에 초조해가는 것은 저 하나만인 것 같았어요. 태평한 남편에게 우리 이사를 갈 때가 다 와가는데 뭐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디 미리 알아둔 곳이라도 있는 거야? 라면서 결국 기다리던 끝에 먼저 말을 꺼냈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 그렇지. 우리 이사 가지. 아,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잠깐 동안은 집에서 머물어도 된다 하시더라고. 급하면 엄마 집에서 좀 지내면서 집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내가 요즘 일이 바빠 집을 찾겠다는 정신이 없었네. 라고 말입니다.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으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 저한테 미리 말 한마디라도 좀 귀뜸을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자기 일이 힘들었다면서 핑계인지 변명인지 모르겠는 말을 해가며 잠깐 동안은 시댁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볼 생각을 안 했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저희는 그때 결혼하고 가장 최악으로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해대며 거의 말도 안 한 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저는 도저히 시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뒤늦게야 통보하는 식으로 말을 꺼낸 남편의 태도에는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난 나머지 매일같이 일부러 야근을 하는 척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 속풀이를 해대고 늦게야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 집인데 뭐가 불편하고 뭐가 싫다는 거야. 멀쩡히 남는 방이 있으니까 돈도 아낄 겸 들어가 살자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라면서 저한테 맞서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소리만을 해대면서 화를 내더니 제가 집도 늦게 들어가고 급기야 4일째 되던 날 친정 가서 자겠다며 문자를 하나 보내고 집에 안 들어가자 기어가는 목소리로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는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지금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엄마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든 같이 전셋집 알아보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이사 나오면 되잖아. 내가 미안해. 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전 다음날 아침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시댁살이를 하려 하냐면서 머리에 뚜껑이 열려서는 저 따라 같이 집으로 가려 하는 걸 겨우겨우 말리고서 혼자 돌아갔어요. 가서 남편의 사과도 받고 결국 저희는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자마자 옮길 것도 없던 짐을 시댁으로 옮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전 제가 이 집구석에서 쭉 살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닌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아버렸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님 없이 혼자서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신 분이십니다. 이혼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지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너무 지랄맞아서 이혼을 했구나 싶게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세셨습니다. 그냥 센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성격이 표독스러운 분이셨어요. 그걸 저는 결혼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쭉 모르고만 지내다가 함께 합가를 해서 살게 된 약 7개월의 시간 동안 뼈저리게 매일 느꼈죠. 제가 합가를 하기 싫어했다는 것을 남편이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쳤던 바람에 시어머니는 이미 처음부터 저를 보시는 눈빛이 아주 쌀벌하셨습니다. 급기야 이삿짐을 모두 옮기고서 남편이 어릴 적에 지냈던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크기가 너무 작고 침대 하나만 들였는데도 방의 절반 이상이 다 사라진 꼴을 보고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지었는데요. 뒤에서 그걸 들어버린 시어머니는 왜 남의 집구석에 와서 한숨을 쉬고 지랄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결혼을 하면서 제가 시어머니 되는 분께 지랄이냐는 소리를 들을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남의 집구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제가 남편에게 합가하기 싫다고 투정 부렸던 것을 다 전해 듣고는 저한테 똑같이 투정을 부리시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급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미래의 내 처지가 막 그려지는 것 같아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모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도 경력이 있는 직장인이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돈을 모으면 괜찮은 전셋집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아놓은 돈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혼자 계신 시댁의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최악인 사람이라니 눈물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조만간 집을 나갈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가진 채 정신을 차리고서 시댁에 들어가 살자마자 저는 최대한 퇴근하고서 혼자라도 집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남편에게 연락해서 같이 집 보러 가자고 하면 갑자기 야근이 있다면서 못 간다고 하질 않나. 몸이 피곤해서 다음에 가자고 미루지를 않나. 하다 이제 겨우 엄마랑 오랜만에 같이 사는 건데 조금만 더 같이 살면 안 되냐는 본심까지 드러내면서 제게 집을 구하지 말라고까지 하는데 정말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눈에 뭐가 보이기라도 하면 싹 다 불질러버리고 싶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2달을 더 시댁에서 보내고 있었고 저는 출근하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줄은 시댁에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출근하러 가는 길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이 시댁에서 탈출을 한다는 생각에 기쁘기까지 했을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 하나 골탕을 먹이겠다면서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저한테 너는 시어머니 아침 한번 차려주고 가는 꼴을 내가 언제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구나. 아침에 좀 1~2시간 일찍 일어나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이 다일 텐데 안 하는 걸 보면 시어미를 향한 정성과 존경이 부족한 거지. 라면서 출근하는 사람 마음 불편하게 아침밥 타령을 하셨고 매일 말하다 보니 나중엔 그 잔소리가 퍽 익숙해지기라도 한 것인지 나중에 저거 진짜 사람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도가 텄다니까. 진짜 볼 때마다 짜증나 죽겠어 정말. 출근하는 길이 좋으면 쳐 웃지를 말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나가. 너 같은 며느리 100가만히 줘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 그냥 나가선 그냥 아예 들어오지도 마.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정말. 라면서 귀엽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보겠다고 마음가짐을 하고서 출근한다 나가는 제 얼굴을 보고는 꼴보기 싫다면서 손가락을 제 코앞까지 다가와 제 얼굴에 치켜 세우면서까지 침 튀기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모습이 딱 괴물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살며 저희 부부가 얹혀 살고 있다는 이유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었고 저는 보통 아침은 출근길에 지하철역에서 빵 사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저녁은 다이어트로 안 먹으며 남편도 아침은 굶는 사람이고 저녁만 챙겨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냥 혼자 살던 때처럼 살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제가 합가를 했던 이유로 시어머니 아침상을 손수 차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도 남편하고 시어머니 드시는 거니까 둘이서 알아 차려 먹으면 될 텐데 꼭 저한테 저녁 안 차리냐고 눈치를 주고 남편도 제가 저녁 안 먹는 걸 다 알면서도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너가 차리지 그래? 라면서 대놓고 시어머니 들으라며 큰 소리로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거절할 수가 없어 피곤한 거 무릅쓰고 저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냥 며느리와 한 집에 살면서 기선제압 혹은 시집살이를 시키는 걸로밖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파출부로 청소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집에 어머니나 저나 남편이나 모두 다 일을 하는데 저녁을 먹는 유일한 두 사람이서 서로 저녁 차릴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만 그놈의 저녁 거리니까 정말 저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다 로이로즈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이 자식이랑 헤어질 각오도 하면서 이혼 상담을 받았고 이혼을 준비하려는데 제기랄. 제가 임신이더군요. 시댁으로 이사를 오던 시기에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고 알아챈 것은 거의 3달에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생리가 미뤄지는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스트레스로 먹는 것이 부족해 입도 증상이 잘 없었기에 눈치를 못 챘었더라고요. 순간 애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만큼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께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잠겼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픈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았기에 거의 아이를 지우겠다는 확신이 서가던 중 그럼에도 임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뱃속에 들어온 생명이라 이게 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요. 혹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좀 더 챙겨주고 아껴주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망 고문 같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당장의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해지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밝혔는데 그런데 현실은 더욱 씁쓸했습니다. 임신하고서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었고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배를 매일같이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만지고 옷을 홀라당 까서는 배 상태를 확인하고 급기야 남편이랑 방 안에서 각자 영화를 보면서 퇴근을 쉬고 있는 와중에 노크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는 건지 응, 응 이라는 말과 함께 대뜸 제 앞에 와서는 손짓으로 이불을 걷어내라 하시더니 걷어낸 이불 속의 제 배를 대뜸 만져보고 나가시곤 했습니다. 예의가 많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는 있었다만 갈수록 최악이 되어가는 시어머니가 급기야 안쓰러워지기까지 하더군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아 애들 교육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이보다 더 무섭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곤 당시 알지를 못했어요. 임신하고서 5개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너무 무서운 악몽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을 절대 믿지를 않는데 자꾸만 제가 가위에 눌리는 것도 같고 밤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꿈 아닌 환영을 보게 되면서 겁에 질려 속으로 소리를 지르다가 뒤늦게야 입 밖으로 뱉어내면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정확히 1달 반 정도를 그런 상태로 너무 찜찜한 잠자리를 가진 바람에 저는 임신 중기를 넘어서가고 있던 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아주 그냥 쏙쏙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정상일 리도 없으니 하루 종일 졸린 눈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았고 회사에서 이 나이 먹고 깨지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와중에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건강이 염려되고 걱정되었는데 정작 저는 코로나가 아니라 밤마다 가위에 눌린 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산다는 것에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고 있나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요, 하루는 제가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회사에서 힘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그 피로가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 버려서 그런지 딱 2주 전쯤은 정말 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힘이 없다면서 얼굴 화장도 지우지 않고서 침대에서 뻗어버렸어요. 너무 이른 저녁에 잠이 들어서 그런지 완전히 골아떨어져선 남편이 집에 들어온 것도 보지 못했다가 새벽 4시쯤에 제가 갑자기 왼소리에 눈을 떠버렸는데요. 순간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 바로 대각선 오른쪽 방향에 있는 방문이 열렸다 닫히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이 이제 퇴근을 했나 싶어서 속으로는 이제 겨우 밤 10시나 11시나 되었겠다 싶었는데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새벽 4시였고 누군가가 나가면서 문고리를 닫던 그 손목 팔 부분을 보았는데 남편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아, 내가 또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서 오싹한 기분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떴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남편은 분명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혹여나 시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의심이 시작되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내 방에 새벽에 몰래 들어왔다면
이건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의도치 않게 임신성 졸음과 더불어서 여전히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한 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를 마주보기도 싫다며 뱃속아기 생각을 하면서 거의 바로 침대 위로 직행을 해서는 저녁 8시가 되기도 전에 뻗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새벽 4시나 5시가 되면 어김없이 깨어나 버리는 수면 패턴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새벽에 잠이 깨면 낯설긴 했어도 생각보다 몸은 개운하더라고요. 조금 더 자겠다며 그냥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랬던 날에는 9시에 다시 일어나면 회사를 제대로 지각해버린 바람에 그 후로는 웬만하면 새벽에 일어난 채로 아침을 더 일찍 맞아보려 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인터넷 좀 하면 시간은 꽤 금방 지나갔고요. 그리고 혹 시어머니가 또 내 방에 들어오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현장에서 잡아버리겠다는 생각도 은연중에 했는데, 생각보다 그 현장을 잡을 날은 금방 찾아왔어요. 새벽 4시를 향해 5분 정도 남아있던 새벽 3시 55분,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고는 오늘은 너무 일찍 일어났다며 눈을 지그시 감으며 한숨을 쉬던 그 순간, 밖에서 시어머니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이불 속 제 손으로 옆에 남편이 자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도 남편의 손이 제 손에 잡히더군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자꾸만 이상하리만큼 저희 방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이라며 눈을 살짝 실눈으로 뜬 채 문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실을 코앞에 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던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와서는 조용히 저희 침대 가까이로 오시는 시어머니의 손에 든 걸 본 순간 저는 실눈을 뜬 채 속으로 얼마나 큰 비명을 질러댔는지 모릅니다. 순간 겁먹고 몸에 경직이 일어날 뻔했어요. 글쎄 그 손에는 아무리 어두컴컴한 방 안이라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대한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한 손에 잡아 들쳐올리고서는 살며시 다가오던 시어머니는 벽 쪽에 누워있던 제 머리맡에 다가오더니 급기야 제 머리카락을 아주 쥐뿔만큼 움켜잡았는데요. 뭔가 느낌상 제 머리카락 한 가닥만 겨우 잡아 당기는 듯 하던 그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쳐 죽겠었던 나머지 무섭다고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죽이려고 환장한 거야, 뭐야?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봐, 여보, 얼른. 라면서 불이 났게 방 안 조명을 켰고요. 그 와중에도 오금이 저린 나머지 온몸이 막 부르르 떨리는 와중에 남편도 놀라 자빠져선 일어나 제 상태를 살피다 제 머리맡에서 가위 하나를 들고 있는 시어머니를 본 순간 으아 하는 괴성과 함께 나자빠지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청 둥글고 큰 쇠가위를 들고 있던 어머니를 보며 공포에 사로잡힌 저희 부부는 멀찌감치 떨어져 어머니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뒤늦게야 자신의 손에 든 가위가 생각났던지 후다닥 던진다는 게 그만 그걸 저희 침대 위에 놓아버렸어요. 그 꼴을 보며 저는 이게 다 뭐예요? 미쳤어요? 라며 배를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이번만큼은 제가 소리를 질러대도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했는지 절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순간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그냥 잘 자고 있나 확인만 해보려 온 거야. 라면서 방 밖으로 도망을 가려는데 제가 시어머니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내 머리카락을 한 가닥 짚더니 여전히 손 하나를 무언가 잡고 있듯이 꼭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자세가 의심스러워 손을 들쳐 올리니 희미하게 긴 머리카락 하나가 보였어요. 제 머리카락 말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머리카락을 어머니 손에 놓치게 하며 귀에다 대고 소리쳤어요. 당신, 내 머리카락 뜯어 뭐하는 짓거리야? 뭐 내 뱃속에 있는 내 자식이랑 유전자 검사라도 하겠다는 거야? 라며 어떻게든 뭔가 알아내겠다고 벼르다가 시어머니의 뒷목을 끌어당기면서 시모방으로 뛰쳐갔습니다. 가서 시어머니를 방구석에 던져버리고선 무슨 짓을 한 건지 보이라면서 그 앞에서 동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시모 물건들을 던져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시모 화장대에 있던 시뻘건 직사각형 상자 하나를 집어던지게 되었는데 그 안에 든 내용물이 방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서 저와 제 뒤에서 절 말리던 남편까지 우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쎄 그 안에는 그간 한두 번 잘라냈던 것이 아닌 건지 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무수히 많은 머리털들이
먼 한자에 적힌 시뻘건 봉투 안에 흥건하게 들어가 있었고 그 바로 옆엔 누가 봐도 저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팬티를 입은 웬 볏짚 인형이 큼지막히 송곳바늘에 온몸이 찔려서는 흉악하고 끔찍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떨어져 있는데 그만 제가 시어머니께 달려들어서는 나를 저주하려 한 거야? 네 손주까지 베고 있는 나를 저주하겠다고 내 머리카락을 뜯고 인형의 목까지 찌른 거야? 라며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며 사족을 보수는 시어머니께 손찌검을 여러 대 날렸습니다. 그보다 더한 짓도 해야겠다면서 두드려 팰 방망이 같은 걸 찾는 도중 시어머니도 이렇게 들키게 된 것이 쪽이 팔리긴 했던지 변명이라고 뭔 말을 꺼내더군요. 네 뱃속에 있는 애가 흉물이래잖니. 그 애가 널 쏙 빼닮았다고 하는데 낳아봤자 하나 소용없다고 하는데 굳이 낳을 필요는 또 뭐야. 확 지워버리는 게 내 아들놈한테도 좋은 거지. 결국 너한테도 좋은 거고. 라고 말해줘. 세상에 그러니까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죽겠던 와중에 어디서 점을 봤는데 제 뱃속아기가 저를 쏙 빼닮았다고 하는 말을 듣곤 그 애를 죽여버리겠다며 무당의 굿까지 해서는 무당이 쓰는 가위까지 집안에 흉물스럽게 들고 와서는 그걸로 제 머리카락을 자르며 지 혼자 저주를 퍼붓고 있었더라고요. 굿이나 귀신을 절대 믿지 않는 무교인 저인데도 최근 들어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몸이 찌뿌둥한 게 이상하다 싶긴 했더니만 이게 다 설마 시어머니의 저주 때문이라 생각을 하니 다시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출근 준비고 뭐고 도저히 맨정신으로 여기서 살 수 없다면서 짐을 싸서는 혼자 집을 나가겠다며 뛰쳐나왔고 남편은 여전히 저보다 충격을 먹었는지 시어머니 방 한켠에 쪼그려 앉아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라며 울부짖다가 나중에야 제가 집을 나가자 절 따라 나와서는 애기 생각을 해서라도 몸 무리하지 말라고 직접 바래다 주고 처가댁에 내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면서 절 태우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친정애와 한참을 화내고 역정내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며 자기 엄마가 저지른 이 황당무계하고 소름돋는 일에 대한 용서를 대신 구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대신해 시댁에 남은 저의 모든 짐들을 빼 친정으로 이사를 왔고 남편도 꼴보기 싫다며 남편은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해한다며 당분간은 자신이 시댁에서 지내며 둘이서 살 전셋집을 바로 알아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며 저를 달랬고 지금도 남편은 전셋집 찾는다고 혼자 집 보러 다니면서 집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따로 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 것을 전과 비교했을 때 더욱 높이 사며 이 자식이 얼른 전셋집을 구해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뒤늦게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제게 연락을 하려는 시도를 하며 내가 무식하고 철이 없어 못할 짓을 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라며 문자를 보내오셨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면 다시는 똑같은 일이 없을 거라는 말까지 하는데 그 마지막 말에 확 깨서는 절대로 그 집 구석에서 당신과 같이 잠을 잘 일은 앞으로 없을 거란 답장을 하며 거절을 했네요.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미안하다고만 다시 사과를 하시며 합가하란 말은 다시 꺼내지 않고 있고 말입니다. 살다 자기 손주가 며느리를 닮았다고 뱃속에 있는 애를 죽이려고 사주까지 하고 저주를 했다는 시어머니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저나 아들인 남편에게도 이건 정말 충격과 공포에 오금이 저리는 짓거리였어요. 다시는 시어머니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서 두 번 다시는 제가 그 집 구석에 발을 디디나 어디 한번 지켜보려 할 겁니다. 절대로 다시는 나랑 내 새끼 저주한다고 내 머리카락을 뜯어가고 인형에 송곳 찌른 그 할망구를 마주할 일은 내 인생에 다신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저의 사연을 소개해야 할지 시작부터 먹먹하지만 진솔하게나마 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저보다 5살이 많던 연상의 남편에게 시집을 왔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지방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1년 정도 친정 농사일을 돕다가 바로 친정 주변에 있던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한 때였는데요. 그 당시 저희 이모가 남편네 집을 잘 알고 계시다면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때마침 홍기가 꽉 차있던 남편은 냉큼 저와의 선자리를 오케이 했어요. 저도 뭐 근처 사는 남자가 괜찮다고 이모까지 나서서 소개를 해주시니 옳았구나 하고서 소개를 받았고요. 그렇게 만나서는 다소 저돌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던 남편에게 푹 빠졌고요. 부끄럽지만 저희 남편은 태어나 저의 첫 남자친구가 되었다가 이내 반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되었답니다. 저의 젊은 시절 순정이나 젊음 같은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준 채로 결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당시 제가 시집을 가기 전 사실 결혼을 하게 된 것에는 이모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도 저희 엄마가 이모께 금전적인 인사치레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냥 이모의 소식통 덕분이었네요. 이모는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냉큼 달려오셨어요. 연애 초기부터 꼭 결혼을 하라면서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을 신신당부하시더니만 신이 나서는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들었니? 그 집 아들이 시아버지 없이 시어머니 홀로 모시고 산다는 거 들었냐고 라고 말해줘.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게 부끄러워서 저한테 말을 못했던 바람에 저는 결혼을 약속하고 난 후에야 남편이 아닌 이모를 통해서 남편 집안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었죠. 어머님 혼자 남겨져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남편과 어머님이 퍽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여동생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한 집안의 장남인데 이러다가 시어머니의 여동생들까지 우르르 내 남편에게 기대어 살려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도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모의 등짝을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모는 아주 예상을 한 반응이라는 듯이 놀래지도 않고 웃더라고요. 그 집 시어머니 내가 잘 아는데 아들을 어려워해가지고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연락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동생들도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학 나오고 지들 직장 다니고 있으니 다 알아서 잘 살 거고 시어머니도 아들 눈치 보느라 며느리 눈치 보며 오히려 떠받들어주고 살 게 뻔해.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바로 소개를 시켜준 거 아니야. 그만한 시집이 어딨어?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 시부모만으로도 거의 90점짜리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그제서야 저희 엄마도 그래? 라고 하면서 이모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고 저는 저대로 왜 시어머니가 남편의 눈치를 보신다고 하나 싶어서 괜히 의아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래도 여동생들이 다 잘나고 또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를 함부로 굴리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들으니 마음이 분명 놓였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마음 가볍게 먹고서 홀어머니신 시어머니께 인사도 드리러 갔었고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인사도 끝내고 상견례도 다 치르고서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보고 나니 확실히 이모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반은 틀렸었죠. 시어머니는 분명 남편의 눈치를 엄청 보는 분이셨어요. 남편이 성격 자체가 괴팍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유일한 남자 가족이다 보니 뭔가를 잘 지휘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겠다고 할 때에도 자기가 나서서 그거 사지마 필요 없어 라면서 조금이라도 무게를 잡으면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래 그러마 라고 하면서 안 사겠다고 바로 대답을 하곤 하셨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며 얘기를 나누다가도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수다스럽다 싶으면 남편이 나서서 엄마 그 얘긴 이제 그만해 라면서 대화를 끊으려 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말대꾸 한 번은 아들한테 하지를 않은 채 라면서 입을 꾹 다무셨어요. 그러니 저는 오히려 결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혼자서 자식 새끼들 다 키워놓고 나니 아들놈은 지가 남자라고 가오를 잡는 것 같고 딸들은 다 직장 다니면서 다른 도시로 나가 살고 있으니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또 처절하실까 싶더라고요. 괜히 연민도 생기고 같은 여자로서 정도 가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저희 부부가 완전히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던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올라가자는 말을 제안했어요.
어머님 혼자서 시골집에 살고 계시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그냥 우리가 모시고 가보자. 나도 서울에서 새 직장 찾아보고 싶은데 나중에 아이라도 생겼을 때 어머님이 대신 봐주실 수도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도 새삼 저한테 고마움을 느꼈었는지 바로 수긍을 하면서 되게 고맙다고 미안하단 말을 꺼냈고요. 저는 제가 잘한 짓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네요. 막상 결혼을 해보니 어머님이 그리 기가 세 보이지도 않고 또 저를 괴롭힐 분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면 느꼈었는지라 서울에서 함께 사는 동안에도 한결같으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모가 한 말이 완전 틀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네 부부랑 함께 살 날만 평생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마냥 아주 다른 부류의 인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제 친정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그 서울 땅 아래에서 시어머니의 이 지랄 같은 변해버린 성격은 저를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게 만들었었는지 몰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으로 저는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던 때가 제가 막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나 저나 큰돈이 없었는지라 처음에는 당연히 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저도 일자리를 구하고 나선 각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보면 집이 늘 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에 안 계시고 집은 아주 돼지 소골이 되어 있고 도대체 이걸 누가 치우나 싶을 만큼 절망적인 집 상태를 보고서는 제가 얼마나 자주 청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퇴근하자마자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치우고 또 치우다가 하루는 제가 야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랑 거의 동시에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집 꼬라지는 너무 엉망이고 남편은 그걸 보면서 시어머니랑 저를 번갈아 보며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어질러 놓은 것도 아니고 분명 시어머니가 그런 게 분명할 텐데도 남편은 그냥 저를 째려봤어요. 결국 그날 저는 억울하다면서 방 안에 들어가 남편에게 그렇게 다신 째려보지 말란 화도 냈고 시어머니가 집을 어질러 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요즘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면서 힘들다는 소리도 꺼내봤었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엄마를 째려볼 수는 없잖아. 라고 말이죠. 그때서야 저도 처음 알았어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와 저를 놓고 나면 자기를 낳아준 자신의 엄마를 가장 먼저 챙길 남의 편이라는 걸 말이죠. 그 후 저는 늘 퇴근을 하면 어질러져 있는 집을 저 혼자서 꿋꿋이 치웠고요. 다시는 남편한테 힘들다는 하소연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차피 제가 힘들다고 따지면 남편은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청소를 하라고 할 순 없잖아. 라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드는 대답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저는 시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일거리들을 해치우고 해결하느라고 퇴근하고 나서도 밤 늦게까지 노동을 계속했고요. 주말이 되면 남편이고 뭐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못하고서는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보면 시어머니는 늦잠잠 원수 같은 며느리를 보듯이 저를 또 와락 째려보며 밥해라 네 남편 굶어 죽겠다 라고 일을 시키셨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 말 좀 살살해 라며 제 편을 살짝 들어주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더니만 결국 배고프다 밥 먹자 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시어머니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는 동안 그렇게 배가 고팠으면 시어머니께 좀 차려달라 말을 하거나 지가 지 손으로 차려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남편은 아무것도 하질 않고 그저 제가 일어나기만 기다렸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또 한 방울 제게 먹이셨어요. 저건 왜 저렇게 늦잠을 퍼질러 잔대? 임신해서 늦잠 자는 거면 모르겠는데 얘도 안 가져놓고 저리 잔다냐?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저 그때도 그렇고 쭉 남편과 살면서 임신을 단 한 번도 못했거든요. 남편이 무정자증에 가까워서 임신 자체가 힘들다는 소문을 직접 병원 가서 들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남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은 채 그냥 부부 문제로 임신이 안 된다고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참 잔인하게 임신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임신을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바람에 살이 거의 한 달 만에 5kg 정도가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깨작깨작 먹으면
임신 타령을 해대면서 저의 가슴에 바늘을 찔러대셨습니다. 그렇게 처먹으면 될 임신도 안 된다. 라고 말이죠. 옆에 있던 남편이 하도 듣기 거북했는지 엄마, 뭔 말이 그래? 그만해. 라고 무게 있게 말리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응? 라며 바로 꼬리를 내리는 척을 하기는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후 남편도 기분이 꿀꿀한 건지 운동이라도 해야겠다면서 아침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외출을 하고 나면 꼭 저를 향해 잔소리 따발총을 우두두 날려대셨죠. 시골에서 살 때에는 제가 찾아뵐 때면 저를 많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잘해주셨고 또 동시에 남편 눈치를 보기도 하는 그런 순한 분이셨는데 서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님이 정말 딴 사람인 것만 같았어요. 저를 향한 쓴소리 그리고 눈치 주기는 아주 대한민국 1등이었죠. 늘 남편이 없을 땐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들을 부리며 잔소리를 하셨고 남편이 있을 때에는 남편의 제지를 받으며 눈치를 보는 척을 하긴 하셨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저를 또 괴롭히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괴로운 결혼 생활을 쭉 했어요. 아이도 없는 퍽퍽한 집안에서 저는 시어머니라는 복병을 늘 옆에 두고서는 눈치를 보며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시어머니를 먼저 서울에 함께 모시고 오자 했을까 싶은 후회가 막심했던 때였어요. 제가 40이 되던 그 해에는 어머님이 때린 강력한 한 방에 제 인생은 도저히 되돌릴 수 없게 되었죠. 그때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여전히 방 2개짜리의 다른 전셋집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손님을 거실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으니 친정 부모님께 저희 방을 내어드리고는 시어머니 방에서 저희 부부가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며 소리를 치다가 결국 해선 안 된 말씀을 하셨어요. 애도 못 낳는 딸을 부끄러워 하셔야지. 딸이 서울 산다고 서울 구경을 하고 싶었나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충격적인 어머님의 발언을 듣고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정자증이라서 임신을 못한다고 사실대로 말하며 저를 감싸주면 될 것을 끝까지 지 자존심이 먼저라는 건지 제가 어머님께 어처구니없는 욕을 먹으며 친정 부모님까지 망신을 시키고 있는 와중이었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여보, 내가 엄마랑 잘게. 당신은 부모님 모시고 우리 방에서 자. 라고 하더니 시어머니를 데리고 그냥 시모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충격을 받아서 너무 화가 나 계신 상태였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엄마를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서 신경을 끄고는 지들끼리 자겠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그 사소하지만 엄청난 시어머니와 남편의 한 방에 머리를 두드려 맞은 듯한 아픔을 겪다가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려고 하냐면서 끝까지 저를 말리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괜히 저를 보면서 너는 애가 은근 마음이 약하구나. 그 말에 이혼을 하겠다는 며느리는 처음 들어보네. 라고 하면서 이혼이 웬 말이냐는 뉘앙스를 마구 풍겼는데요. 전 무조건 이혼이라며 남편과 갈라섰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뒤치다꺼리를 하기도 싫고 내 집에서 내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도 죄스럽고 또 그런 시어머니를 제대로 혼내기는커녕 커버만 해주며 사는 남편도 쫌스럽다고 말이죠. 제발 헤어져 달라고 우니까 남편도 충격이었는지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아들한테 원망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까 싶어서 끝까지 나와보지도 못한 채 방 안에서 머물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짧고도 길었던 저의 결혼살이 그리고 시집살이를 청산했습니다. 40이 되던 그 해에 말이죠. 정말 새 출발을 하는 심정으로 남편과 그 시모를 완전히 벗어났고요. 다행히 그 사이에 저는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월급도 높였고 쭉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지라 서울에 혼자 자취방을 구해서는 독립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쭉 지금껏 3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을 살았죠. 그렇게 저 혼자 열심히 이제라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던 중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독성 간염에 걸려서 일주일을 입원하게 된 것이었죠.
통증도 느끼시고 또 나이 드신 분이라 혼자서 병원 생활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출근을 해 있는 동안에는 병원으로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저 정말 이혼하고 오랜만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당연히 간병인 찾아주는 저렴한 서비스 업체를 검색하다가 문의를 해서 급하게 간병인을 받은 거라 제가 자세한 내막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름과 정보 몇 개만 받았을 때 이름이 좀 재수없게 낯익네 하는 생각만 했었죠. 저희 시어머니랑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확히 시모 나이가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괜히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일이 제대로 안 잡히다가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저를 보더니만 야, 저거 치워라. 넌 간병인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고서는? 라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픈 분이 소리를 지르니 저도 당황해서 왜 그러냐며 엄마를 말리려다가 엄마의 시선이 향한 침대 반대편을 봤는데 거기엔 저희 시어머니가 용서를 빈다면서 손을 아주 싹싹 빌면서 서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완전 서 계신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저희 엄마 화를 풀게 하고 싶다면서 무릎을 거의 반쯤 구부린 채로 막 온몸을 구부리며 예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여긴 왜 계세요? 라며 황당해 죽겠다면서 물어보는 저한테 어머님은 아이고 며느라 오랜만이다.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많이 놀랬지? 나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갈 테니까 일만 하게 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사돈 안 건드리고 내가 조용히 할 일만 하고 갈게. 라고 하면서 계속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바로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니네 엄마를 데려가려면서 말이죠. 간병인 소개를 해준 서비스 업체에다가는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바로 고용 취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고요. 기분이 너무 더러우니까 수수료를 더 내고서라도 다른 간병인을 쓰고 싶다면서 잡아떼기만 했어요. 저를 진상으로 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기엔 그런 태도가 저에겐 최선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일을 하게만 해달라 애원을 하는 상황이셨고 이쯤 되니 저도 눈치가 슬쩍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당장 돈이 엄청 궁하신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며 자기가 사돈 간병만큼은 책임을 지고 해내겠다며 용서를 더 구하는 어머님께서 직접 자존심을 구기며 사실을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이 이혼하고서 바로 코로나로 회사에서 잘리고 딸들도 다 결혼시키고 지금 애 키운다고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나라도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염치가 없어서 못 살아. 제가 한 번만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저희 엄마를 향해 무릎까지 꿇으려 하면서 용서를 구하더니만 저하고 엄마한테 존댓말을 섞기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결국 눈물까지 보이는데 얼마나 찌질해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고 없어 보이는 건 뭐 당연했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께 마음고생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을 향한 동정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저 연기를 그만두고 병실에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와중에 시어머님도 일하게 해달라며 매달리니 밖에서 병원 직원들이 들어와서는 소란 피우지 말라며 제지하다가 시어머니를 데리고선 쫓아내다시피 끌고 나가셨고요. 마지막 나가는 순간에도 저랑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께 인사조차 하지 않고 본체만 채 했습니다. 냅다 제 전화 한 통에 바로 병원으로 출발을 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쫓겨난 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을 했어요. 어디 일자리라도 구하러 다니고 있었는지 양복은 입었는데 신발은 운동화로 갈아 신고서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우린 그냥 간병인을 바꾸고 싶다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무릎까지 꿇어 애원을 하셨다며 말을 했고요. 남편은 그 소리를 듣더니만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다가 지도 쪽이 팔리는지 더는 눈도 못 마주치고 나서더라고요. 그게 바로 불과 한 주 전 제가 이혼 후 처음으로 마주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새로 간병인을 구해야 했고 엄마도 입원하러 왔다가 놀라셨는지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셨는데요.
왠지 새 간병인을 구하는 제 마음은 참 가볍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말년에 복을 받는 거라는 걸 새삼 느끼기도 했고요. 이렇게라도 몇 년이 지나고서 시어머니가 제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 짝이 없기도 했네요. 제발 일만큼만 하게 해달라면서 싹싹 빌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사뭇 낯설기는 했지만 저 노인네 속은 지금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을까 싶었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그 순간의 모습을 계속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노인네가 늙어 돈이 없는 게 가장 서러운 법인데 이제 며느리도 없이 어떻게 사나 모르겠다면서 시어머니를 아주 불쌍하게 보며 혀를 차셨고요. 그런 엄마의 옆에서 전 엄마의 말을 거들어드리긴 했지만 속으론 몇 번이고 자연의 섭리대로 천벌을 받은 것뿐이라는 정신승리의 말을 꺼내봤네요. 우리 시어머님 오랜만에 뵈었는데 상태가 전보다 더 말이 아니게 망가진 것 같아서 제가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디 저한테 쓴소리, 상처되는 소리를 아낌없이 하셨던 독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독하게 마음먹고 사시길요. 그때의 정신상태와 깡이시라면 어머님은 가난도 물리치고 사실 분이시거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안 남은 이해가 지나고 나면 벌써 저도 반 100살을 먹은 진정한 중년의 여성이 되네요. 올 한 해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친정엄마에 이어서 친정아버지까지 두 분이 올 초에 모두 다 세상을 등지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 옆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신 지는 이제 겨우 딱 6달이 되었고요. 언제나 평생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성스럽고도 가장 편안한 존재가 이제는 제 옆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 아직도 가슴이 사무치게 아려옵니다. 아리다는 말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것을 감히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더 나이가 드시고 또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걸로도 모자라 치매에 걸려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진 쭉 제 곁에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해드릴 수 있었던 작은 마음 효도조차 뒤로 미루면서 불효녀 마냥 살았었네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올 초 두 분이 교통사고로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신없이 병원을 찾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들 수를 제한한다고 하는 병원 측의 말로 인해서 제대로 부모님 얼굴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위로는 큰언니가 하나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셋이서 번갈아 가며 급하게 코로나 검사도 받고 방문증을 받아들고 나서야 거의 매일같이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교통사고이겠거니 하고서 마음을 가볍게 먹고자 했는데요. 처음 병문안 다녀온 우리 언니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가서는 저를 보자마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직감했죠. 우리 부모님 상태가 오늘 내일 오락가락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으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내 저도 그리고 제 남동생도 병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잠 한숨 자본 적 없이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하다가 어떻게든 한 번 더 얼굴을 보겠다면서 또 병실을 찾고 그러다가 이 모습을 더 지켜보기 힘들다면서 병실을 나오길 반복했죠. 그렇게 저희 세남매는 올 초부터 사고당한 부모님 곁에서 어떻게든 목숨을 살리겠다며 정말 온 정신을 두 분께로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주부로 지내던 언니랑 제가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덕분에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요. 남동생은 회사를 나갔지만 고맙게도 올케가 저희를 챙겨준다며 따라서 병원을 자주 와준 덕분에 힘이 되었어요. 각자 가정 일구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던 저희 남매이고 가족들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한마음이 되어서는 매일같이 보며 부모님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빌고 또 빌었는데 그런데도 하늘은 무심하게 저희 엄마를 가장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 후 3주 간격으로 정신을 더 잃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결국 눈 한 번 더 뜨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렇게 저희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도 들어보지를 못한 채 마지막 목소리조차 한마디를 더 들어보지 못한 채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 중에선 어느 누구도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이었고 또 가장 슬픈 날이었죠.
이렇게 최악이었고 슬펐다고 느끼는 것마저도 그 당시에 너무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울기만 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니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말입니다. 저나 언니도 남편이 그저 보통의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유가 넘치는 집은 아니었지만 당장에 돈 걱정을 하는 처지가 아니었고요. 남동생은 혼자 전문직에 근무를 하며 가장 벌이가 좋고 또 잘 살고 있는 애였는지라 마찬가지로 돈이 궁한 입장은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자신들의 노후 자금은 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서 노후를 즐기고 계시던 분들이셨는지라 저희가 따로 금전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는 처지도 아니었었죠.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 정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유산이 남겨져 있겠거니 싶기는 했었습니다. 유산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남겨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기존에 사시던 서울 잠실 내 아파트까지 다 처분하고서 남은 재산까지 합치면 18억 가까이가 저희에게 남겨지는 것이었죠. 저희도 다 장례까지 치르고 나서야 이 돈에 대한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누가 더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부모님께 감사해 하면서 이 돈을 3등분에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금 떼고서 제목도 남겨지게 되었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억 단위의 돈을 제 통장에 찍어보게 되었어요.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서러웠고요. 내 부모님의 목숨값이고 내 부모님의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 통장에 찍힌 액수만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보면서 최대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려 노력을 했죠. 하지만 이 시기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죽고 난 후에 자식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나요? 그저 그 슬픔을 이해해주는 척을 하면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돌봐주려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의 도리라면 도리일 테죠. 저희 남편도 그렇게 저를 챙겼고 주변의 제 아이들 친구 엄마들도 다들 그렇게 저를 안쓰러워하며 마음을 돌봐주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제게 보이시지 않았어요. 사돈 어른들이 한꺼번이다시피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마나 슬프냐는 소리 한 번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살아생전 우리 부모님이 보내드리는 명절 선물에 갖가지 생일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먹으며 사셨던 시어머니께서 너무 조용한 겁니다. 저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 한 번을 먼저 해주지도 않으셨고요. 하지만 뭐 그런 걸로 시어머니께 불만을 토로하진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고 그러니 슬픔도 저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웬만하면 제 슬픔을 주변인들과는 더 이상 나누지 않으려 했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그와 동시에 원래 쭉 저하고는 왕래가 별로 없었던 시아버지께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었네요. 그러다 유산을 상속받고서 한 달 정도 되었던 지난달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은 현재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분들이시고 다들 서울에 살고 계시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조그마한 빌라에 살고 계셔서 집값이 오른 덕도 못 보고 계신 분들이세요. 가끔 아버님이 나가서 친구분 하시는 일을 도우며 돈을 벌어오고 계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그 이상의 돈은 저도 잘 모릅니다. 시댁에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혹여나 나중에 돈 달라고 우리에게 매달리기라도 하면 어찌해야 할지 저희 부부도 잘 모르는 단계였어요. 우리 부부도 애들 둘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빠듯한 사정이었는데 시부모님의 노후까지 떠맡아야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집으로 찾아오신 시어머니께서 제게 팜플렛 같은 걸 하나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아하니 서울은 아닌 것 같고 어디 지방에 있는 골프장 주변의 집 같았는데요.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단지 같더라고요. 분양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는 팜플렛이었는데 그걸 글쎄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이런 큰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이왕 큰 집에서 사는 거 사람들이 더 복잡거리면서 사는 것도 좋지. 니들이랑 나랑 니 시애비랑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 우리가 각자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서울에 있는 집 팔고 남긴 돈으로 평생 여유 있게 살아도 될 테고 말이다. 라고 말이죠. 갑자기 찾아와서 분양 사진이 담긴 팜플렛을 건네시는 걸로도 모자라 갑자기 안 하던 합가 얘기에 큰 집 얘기를 하며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저한테 하시는 건가 싶어 의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당장 떠오르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런 집 사려면 돈이 몇십억은 있으셔야 해요. 지방이어도 골프장까지 끼고 있는 괜찮은 동네는 땅값이 비싸거든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뱉어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고야 말았어요. 어머님이 절 빤히 쳐다보면서 니네 친정에서 받은 유산 있잖아. 그걸로 사면 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히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그 피 같은 돈을 시어머니가 언급하신 겁니다. 무슨 공황장애 환자의 마냥 숨이 차오르더라고요. 혈압이 오르는 것도 같고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것도 같았어요. 그 돈을 왜 어머님이 언급하세요? 그 돈을 어머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라면서 당장 떠오르는 질문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면서 시어머니께 닥달을 하니 어머님도 크게 당황을 하신 듯 보였어요. 아니 그냥 아들이 말해주길래 돈을 여유있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그냥 안 쓰고 있는 건 낭비잖니. 요즘같이 땅값 오르는 시기에 뭐라도 빨리 사놔야 돈이 되지. 그걸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너 나중에 그거 똥 된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셨어요. 자기는 이유가 있어서 돈 얘기를 꺼낸 것이고 집을 사자고 한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들어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반년이고 그 슬픔이 채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지들이랑 함께 살자고 큰 집을 사라 하다니요. 어디서 구해온 건지 분양 소식이 적힌 팜플렛까지 챙겨오신 걸 보면 시어머니가 혼자서라도 여기저기 분양사무소를 들려서 집을 알아보고 다닌 게 분명하다 생각되었습니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떡 하나 얻어먹겠다면서 돈 있는 여자인 마냥 쏘다니며 다녔을 거라 생각을 하니 진짜 빡치대요. 너무 빡이 쳐서 할 말이 많은데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그 돈 어머님 아버님한테 쓸 생각 없고 합가용으로 큰 집을 사는데 쓸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 다신 그 돈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마세요. 나가세요. 라고 호통을 치면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네가 시어머니한테 나 돈 많으니 이제 합가자고 꼬셨냐? 너 혹시 우리 부모님 돈으로 노후 준비도 안 돼 니네 부모님을 부양할 생각했냐? 무슨 생각으로 내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걸 니네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너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서는 그런 얘기를 니네 엄마한테 한 거냐고! 라면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쥐꼬리만 월급을 벌어오는 자식을 남편이라면서 떠받들어주고 챙겨주며 지고지순하게 살았더니만 시모에 이어서 남편까지도 나를 바보 천치로 봤나 싶어서 천불이 났죠. 결국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저희 큰언니한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화를 내니 큰언니가 집까지 찾아와서는 저희 시부모가 정말 염치가 없다며 남편이랑도 한바탕을 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면서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여기서 완전히 자기 부모를 중지하겠다며 저희를 달랬고요. 그런 남편의 말을 일단은 믿어보기로 한 채 저와 언니도 더는 시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는 일단락 시켰습니다. 그냥 시모를 향한 화풀이를 남편한테 했다가 우리끼리 화를 삭히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죠. 하지만 시모의 만행은 그날이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그날 시모한테 전화를 해선 또 한바탕을 했고 그 후 남편이 직접 시댁을 찾아가서도 더 이상 와이프 돈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 언지를 주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모는 보란듯이 제게 다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술 한잔 하지도 않은 제 맨정신으로 말이죠. 바로 저번 월요일에 말입니다. 그간에도 어머님이 유산 문제에 대해서 성급했다고 한번 전화를 해오긴 했는데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성의 없이 전화를 받았던 바람에 긴 대화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어머님은 내가 그때 좀 성급했네 라는 식으로 말을 걸었고 저는 네 그러셨어요 라고 대답을 하다가 끝이 났죠. 그리고선 한동안 제 유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시다가 얼마 전 추석 때 저희가 시댁에서 다시 마주했어요. 그런데 명절을 다 치를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으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명절 다 치르고 집에 가려고 하니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넌 갈 친정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일찍 집에 가려 하니? 좀 더 있다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순간 갈 친정이 없단 소리에 눈물이 울컥했어요. 큰언니 집에서 우리 남매끼리 모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니 저도 울컥해서 한마디 했죠. 언니네 집에서 친정 식구들끼리 잘 모이며 지내기로 했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애들을 데리고 남편이랑 시댁을 빠져나왔고 언니네 집에 가서도 꿀꿀한 기분은 도저히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화가 났다며 씩씩대고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내가 생각할수록 분해서 못 참겠다 라고 하면서 저희 집을 불쑥 말이죠. 다짜고짜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아주 황당하게도 파렴치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희 집 사는 꼴을 한번 쓱 보더니만 너는 내가 진짜 속 터져서 재산을 그렇게 물려받아 놓고서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며 깊은 짜증과 한숨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답답해 죽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나 진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내가 자식 덕은 못 보고 살아도 며느리 덕은 한 번 좀 보겠다는데 너는 해도 너무하는구나. 니네 부모님이 죽어서까지 그 돈을 끌어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당당히 물려주신 건데 그걸로 시애미 호강 한번 시켜주는 게 그렇게 싫더냐? 그게 그렇게 싫어서는 네 남편한테 난리를 피우고 나를 혼내면서까지 그 돈 한 번 안 나눠주려 한 거야? 생각할수록 분해 죽겠네 정말. 라고 하면서 혼자 거실 한가운데서 발을 동동 굴리시더라고요. 어이없어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제 표정이 더 분하다고 말해줘. 저 진짜 웬만하면 그런 시어머니께 진정부터 하라고 어떻게든 달래고 말리고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 부모님의 재산이 언급되는 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왜 자꾸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 돈을 가지고서 자기를 호강시켜달라고 혼을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저도 듣다가 닥치란 소리를 시어머니께 내질렀어요. 좀 닥치시고 내 말 좀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돈을 왜 어머님이 쓰라 말아 날리세요? 그 돈이 어머님 돈이에요? 어머님 아들 돈이에요? 그거 내 돈이에요.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한테 나눠 쓰라고 준 내 돈이라고요. 어따 대고 큰 집 사는 걸 나더러 돈을 쓰래?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가 얼마나 더 염치 없는 저 말을 모른 척 들어줘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 해놓은 주제에 이제 와서 나한테 빨대 꽂고 살려고 하는 저 거지 근성들 좀 봐. 아유 살 떨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정말 자식에게는 보이지 못할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온갖 저주와 무시 그리고 분노를 제 눈에 다 담아내서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격렬하게 째려봤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저는 제 지갑까지 가방 안에서 꺼내들고 나와서는 자 봐요. 한 털이라도 있나 보라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내 돈 가지고 뭐라 하셔도 그 돈으로 절대 어머님 아버님 호강을 안 시켜드릴 거니까 헛금은 집어치우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으로 어머님 떡 하나 안 사드릴 겁니다. 어머님 지금 하신 행동들을 봐서라도 내가 절대로 어머님 입에 풀칠도 안 해드릴 거예요. 라면서 더욱 확고하게 시어머니께 선을 그었어요. 절대로 한 푼도 안 쥐어줄 거니까 꿈 깨시라고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가뜩이나 돈을 안 베풀어줘서 혈압이 오르는데 제가 더 확고하게 선을 긋고 나오니 뒷골을 잡아 당기셨고요. 그러더니 저를 한 대 때리기라도 하려는 건지 자꾸만 자기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너씨, 너 입 안 다물어?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저도 다 말씀드리기는 수치스럽지만 그 당시 너무 흥분을 해서 시어머니께 끝까지 대들었습니다. 입 다물라고 하시는 어머님 말씀에 안 다물면 어쩔 건데? 라고 하면서 반말도 날렸고요.
반말을 날리다가 내 몸으로 들이받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밀어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남편이 말리다가 또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손찌검을 하면서 정말 난리 부르스였어요. 남편은 말리다가 자기 엄마한테 맞고선 왜 아들은 또 때리고 난리야 라면서 싸움에 초를 쳤고, 시어머니는 당황한과 동시에 며느리를 한 번 더 설득해 보겠다며 돈 얘기를 또 꺼내셨고, 정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잡아끌고서 집을 나섰고요. 현관 밖으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자마자 전 보란듯이 시어머니께 앞으로 아들 없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야 하실 거예요. 안 그럼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고 저 혼자 이 돈 다 쓰려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정말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 때문에 이혼까지 하고서 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이대로 그 입 다무시고 집에 가세요. 더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라며 말을 했습니다. 저 혼자 돈 들고 혼자 살며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겠다는 말이 퍽 어머님께는 난처하고 두려워지는 상황이었는지, 어머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너가 무슨 이혼이야, 얘들을 두고 무슨 이혼 소리를 그리 쉽게 내뱉어 하면서 제 말을 부정만 하시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이혼 소리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다그치려고만 하셨어요. 입도 다물게만 하려 하셨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머님은 더 큰 소리도 하지 못한 채로 그 길로 집을 가셨어요. 변하지 않는 저의 험악한 눈빛과 하다하다 이혼 소리까지 나온 마당에 본인이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말은 이제 다시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그걸 잘 알기에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도 마지막 한마디를 그냥 삼키고서는 억울하다는 듯 떠나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한마디를 저는 끝까지 듣지를 못했고요. 그날 저희 남편은 밖에서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을 듣고서는 혼자 괜히 심각해져선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눈치를 보고 또 제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서 알랑방구랑 방구는 다 껴댔죠. 물론 남편은 지금까지 저랑 잘 살아왔으니 저는 실제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너무 지랄맞고 염치가 없어서 소강수로 꺼내둔 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두 모자한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요, 그날 후 남편한테 거의 선고하다시피 말했어요. 절대로 내 앞에서 다시는 우리 부모님 유산에 대해 주제넘게 언급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말라고 말이죠. 그와 동시에 자기 부모님 단속도 똑바로 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마누라 통장에 꽂힌 그 몇 억이 제법 탐은 났던지 잠시 꿈에 부풀어 있던 것 같은데 금방 실망을 하면서도 분명하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테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자기가 똑바로 단속을 하면서 돈 얘기는 일절 하지 않게 할 테니 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전 내 집안에 쳐들어와서는 자기를 위해 부모님의 유산을 써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던 시어머니께 이혼까지 언급하며 쫓아내고 나서야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논란을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저를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그 후 아쉬움이 많이 남는지 자꾸 연락을 해오네요. 며칠간 매일 말입니다. 별것 없이 안부를 묻겠다면서도 점심에 연락을 해오셨고 밥 해주겠다며 저녁에 또다시 전화를 하셔서는 저를 부르기도 하셨죠. 그러다가 무슨 주변에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다 받긴 받았고 인사를 드리기도 드렸는데 그때마다 남보듯 전화를 받고는 마지막에 꼭 이 말을 남기고는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저 아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서 말입니다. 이 말을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해드리려고요. 이미 시어머니는 빡이 쳐서 너 나 모르냐? 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데 저는 열받은 시어머니의 꼴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신이 납니다. 그러니 당분간도 더더욱 시어머니를 모른 척 전화를 받아대면서 속을 좀 뒤집어 놓으려고요. 그러다가 보란듯이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식이나 세상을 위해서라도 좀 더 뜻있고 의미있게 쓸 겁니다. 그 전에 아직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면서
그냥 제 통장함에 가만히 그 돈을 남겨두고 싶네요. 제 뜻대로 돈 좀 쓰도록 우리 어머님 좀 누가 대신 말려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며느리가 유산상속을 받았다며 설레발치고 김칫국 마시는 60대 지인이 계시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김칫국 그만 마시라고 현실 조언 좀 해주시길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